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 달 전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한 기업인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 모임분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돌렸습니다. 조선 1894년 여름이라는 책입니다. 오스트리아 여행가 헤세 바르텍의 르포입니다. 부산, 제물포, 서울을 둘러보고 쓴 책입니다. 조선 1894년 여름. 책과 함께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1894년이면 청일전쟁이 난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이죠. 그때 조선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외국 사람들 눈에 비친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말해주면 우리나라가 1876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된 개항을 계기로 개화기로 접어드는데 그 개화기의 초입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실감 있게 느끼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선 1894년 여름을 읽은 소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형규라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헤세 바르텍이라는 분은 이 오스트리아 사람으로서 여행을 많이 하고 또 여행기를 많이 남긴 책입니다. 이분은 일본을 여행을 하고 여객선을 타고 부산항으로 옵니다. 부산항을 정면으로 보면서 느낀 첫 인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선의 살벌한 바위 해안이 정면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자니 최악의 야만 국가라는 평판을 받고 있는 이 반도국에 대한 경악과 일본과 조선 양국 사이에 있었던 참혹한 전쟁들과 이전 수세기 동안의 유혈 전투, 그리고 조선의 통치자가 불과 10여 년 전에 천주교 신자들을 학살한 피바다에 대한 쌍념들이 찾아왔다.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5개의 바위를 가리키는 선장의 손짓이 나의 상념을 깨웠다. 그 옆을 지나가며 우리는 멀리서 일본인 거주지의 하얀 가옥들을 보았다. 곧 그곳에 정박하였다. 5, 6도를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야만국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농촌은 여행을 하지 않고 부산, 서울, 제물포, 그러니까 이 3대 도시만 찾았으니까 그 인상기에서 약간 편향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주로 강조하는 것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조선은 가난하고 더럽다. 남자는 일을 안 한다. 그런데 노르면 열심이다. 일은 여자의 몫이다. 여자들은 너무나 희생적이고 부지런하다. 관리들이 부패하고 착취만 일삼으니 일할 동기도 없고 일자리도 없다. 사람들의 체격은 좋고 타고난 건강체질이다. 조선인은 본성이 착하므로 좋은 정부를 만나면 단기간에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본 느낌을 이렇게 씁니다. 조선 사람 남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일이다. 아마도 죽어버린 이 나라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일할 기회가 좀 더 많은 항구의 조선인은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다. 중국인처럼 인내력이 있고 만주 사람처럼 힘이 좋다.
여자들이 일하는 마을은 깨끗하다. 여자들은 감동적인 부지런함과 감탄할 만한 인내력으로 그 의무를 다한다. 일본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제물포를 점령하였고 이미 수도마저 점거했다. 그럼에도 일본군은 조선군보다 행동 거지가 낮다. 그들은 모든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였으며 술에 취한 채 다니지 않고 규율이 잡혀있다. 일본 장교들은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다. 이 바르텍 씨는 우선 서울을 둘러보고 그 초라함에 놀랍니다. 서울은 아마도 호텔이나 찻집, 그 밖에 유럽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를 볼 수 없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수도이자 왕의 거주지일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도시 중에서도 서울은 확실히 가장 기묘한 도시다. 25만 명가량이 거주하는 대도시 중에서 5만여 채의 집이 초가지붕의 흙집인 곳이 또 어디에 있을까? 가장 큰 도로로 하수가 흘러들어 도랑이 되어버린 도시, 산업도 굴뚝도 유리창도 계단도 없는 도시, 극장과 커피숍이나 찻집, 공원과 정원, 이발소도 없는 도시, 집에는 가구나 침대도 없으며 변소는 직접 거리로 통해 있다.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주민들이 흰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보다 더 더럽고 분뇨천지인 도시, 종교도 사원도 가로등도 상수도도 마차도 보도도 없는 나라가 또 있을까? 이 여행기에는 없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일자리도 없고 공장도 없고 굴뚝도 없다. 그것은 당시의 조선조가 가난한 나라였다는 뜻이죠. 가난한. 당시의 조선조의 생활 상태는 그 전 예컨대 뭐 태종이나 세종 때의 생활 수준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조선조는 대충 병자호란 이후에는 계속 생활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철종 고종 때의 생활 수준이 조선조 500여 년 중에서도 최악이었습니다. 그 철종 고종 때보다 더 나쁜 생활 수준이 바로 현재의 북한입니다. 현재의 북한. 이 여행가의 눈에 비친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그런데 서울은 결코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그 이유는 겨울에는 혹한이 와서 병균을 죽이고 여름에는 소나기가 와서 오물을 씻어 내려가니까 의외로 더럽기는 하지만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조선 남자의 게으름과 조선 여자의 부지런함을 이분은 여러 번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들이 일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겠다. 그들은 집 안이나 집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조그만 중국식 파이프를 입에 물고 빈둥거리거나 골목길 한가운데 옹기종기 모여 앉아 놀거나 잠을 잔다. 반면에 몸은 작고 고생 때문에 여빈 여자들이 살림을 도맡으며 밥하고 빨래를 했다. 모든 노동은 여자들의 몫이다. 바로 여기서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민족일수록 문화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조선의 여성들은 짐 싣는 동물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다. 남자들은 노예를 갖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 같다. 이걸 읽어보면은 지금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사회 곳곳에 진출하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억눌렸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그 반동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여성들한테 지금 한국 남자들이 참 잘해줘야 과거의 과오를 씻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조선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가? 저자의 관찰이 날카롭습니다. 남자들은 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욕심이 적기 때문입니다. 집은 스스로 짓고 살림도구는 소박합니다. 아내가 채소밭을 가꾸고 담배나 약간의 고기를 살 돈이 필요하면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아내를 고용살이로 시킨답니다.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계 유지비보다 많은 돈을 벌면 관리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아예 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 무렵, 바로 1894년 청일전쟁 무렵에 한국을 여행하고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영국의 여류 여행가입니다. 지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Korea and Her Neighbors라는 책인데요. 그것을 읽어보면은 똑같은 관찰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 돈을 벌기만 하면 관리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린다. 세금으로 가져가든지 뇌물을 받든지.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 속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 가난하면은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당하지 않는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공장을 돌리고 누가 장사를 해서 국부를 축적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저자는 헤세 바르텍은 이런 착취만 하는 관리들이 조선의 몰락과 이곳에 만연한 비참함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의 탐욕은 이윤 획득과 소유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와 노동의지, 그리고 모든 산업의 가능성을 질식시키고 있다. 아마도 서울보다 일을 적게 하는 도시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보다 일을 많이 하는 도시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정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달라지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정치는 뭐냐? 제도입니다.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씁니다. 인도, 중국, 일본을 여행하면 상인들이 외국 사람이 왔다고 몰려와가지고 서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오히려 상인들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해야 한다. 물건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이게 일자리가 없다. 조선조선은 왜 망했느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북한은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럼 한국 사람은 누가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줬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 강병 정책을 펴면서 고도 경제 성장을 중화공업을 만들고 하니까 일자리 중에서도 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병철, 정주행 같은 위대한 기업인들이 만들고 성실한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고 해서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실업률 3%, 3%. 아마 이때 조선조의 실업률은 이 책대로 한다면 한 50% 넘었다는 이야기죠.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일자리를 가장 쉽게 만들려고 합니다. 정부 공무원 채용식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거,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과 가장 어렵게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 쉽게 만든 일자리는 국민들의 세금을 없애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는 일 없이. 이 헤세 바르텍이라는 사람이 또 거덕거덕 강조하고 있는 게, 놀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흰 옷을 입는데 왜 이렇게 더러운 데서 흰 옷을 입느냐? 몸은 지저분하고 머리카락과 수염에는 결코 가위들을 대지 않으며 거주지는 묵은 때와 해충으로 가득하다. 그런데도 아랍인들의 옷보다 더 하얀
색의 옷을 입고 있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조선 남자들에 대한 비판은 계속됩니다. 조선 남자들은 열정적인 노름꾼이다. 노름으로 시간을 보낸다. 궁궐 경비실, 내각 청사의 사무실, 사택이나 절, 그리고 시골길에서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노름을 한다. 그러면서 여자들에 대한 찬사로 이어집니다. 이걸 가만히 읽고 있으니까요. 1996년에 제가 파키스탄에 갔습니다. 파키스탄 농촌을 취재를 하면서 본 인상하고 비슷해요. 파키스탄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세 부류입니다. 어린이가 일을 해요. 여자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당나귀가 일을 해요. 남자는 노릅니다. 저 큰 나무 밑에 그늘에서 모여가지고 놀고 있고, 저 논밭에서 가서는 여자들, 어린이들 열심히 일하고, 당나귀는 그 무거운 짐을 싣고 아주 그 고민하는 얼굴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하고 1894년 조선의 모습이 서로 겹치는군요. 저자는 이렇게 씁니다. 나는 조선에서 여성이 한가롭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남성과 함께 있는 것도 본 적이 없다. 남자들이 집 앞에서 잠을 자거나 담배를 피우고 노는 동안 여자들은 집 안이나 마당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한다. 힘든 일도 척척한다. 끙끙거리며 우물에서 무거운 두레박으로 물을 퍼올리고 밥을 짓고 밭일을 하고 무거운 짐을 날랐다. 새벽 일찍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여자들은 아름답다. 균형 잡힌 용모를 하고 하얀 피부에 섬세하고 날씬한 몸매이다. 여성들은 그러나 용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부드럽게 대하지 않고 관심조차 없으니 누구를 위하여 화장을 한단 말인가. 이 저자는 한국 사람들이 게으르고 여러 가지로 더럽고 하지만은 체력과 체격은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적인 면에서 조선인들은 중국인뿐 아니라 모든 동아시아 사람들을 능가한다. 체격이 코카사스 인종에 가깝다. 유럽식 복장을 하면 유럽인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 상태도 중국인보다 낫고 더 오래 산다. 불구자나 전염병 환자가 적다. 이는 위생 환경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특이하다. 한국 사람들이 타고난 강력한 체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장수국이 지금도 한국이 세계 10대 10등 안에 들어가는 장수국입니다. 2030년에 가면 남녀공이 최장수국이 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DNA와도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저자는 시야를 넓혀서 한국이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 게 한 불행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웃으로 두었더라면 조선인들은 교양과 교육에서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다. 일본인은 중국식 문화와 오래전에 결별하고 자유롭게 발전한 반면에 조선의 지식은 옛 중국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다. 중국의 문화를 알아야 관리나 장교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중국의 옛 문헌만 뒤졌다, 이런 말이죠. 주로 과거시험 이야기입니다. 과거시험 공부하려면은 오늘과 현재에 소용이 되는 지식이 아니라 수천 년 전, 그것도 중국에서 만든 책을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에 합격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실무 능력, 생산 능력, 건설 능력, 뭐 이런 게 생기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한 것이죠. 조선은 큰 발전을 이룰 거의 모든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발전을 미워하는 정부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사람 눈에 비친 조선의 조정은 나라 발전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나라 발전을 도와주는 정부가 아니에요. 발전하면 안 된다. 개방하면 안 된다. 똑 북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경제가 발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깨어난다. 그럼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북조선이라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북조선. 조정은 발전의 시도까지도 제거하는 데 열심이다. 상업활동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고 관리들은 도둑이나 다름없다.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강탈하도록 허용되었다. 면허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관리들이 도둑이란 이야기입니다. 허가받은 도둑이란 뜻이에요. 길도 놓지 못하게 한다. 운송수단도 거의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 여행가는 아주 위대한 관찰을 합니다. 정말 이 여행을 많이 하는 분들의 통찰력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비참한 조선을 설명한 다음에 이런 조선인이지만 좋은 정부만 만나면 크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조선인들이 보잘것없고 게으르고 미신을 쫓고 이방인을 꺼리는 것은 이들의 본성이 아니다. 탐욕스러운 정부 때문에 생긴 불행한 결과이다. 정부는 수백 년 동안 백성들의 내면에 있는 좋은 점을 격려하기는커녕 방해만 해왔다. 조선인들의 마음속에는 훌륭한 본성이 있다. 진정성이 있고 현명한 정부가 주도하는 변화가 생기면은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일본보다 늦을지는 몰라도 중국보다는 빠를 것이다. 요거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즉 대한민국이 건국된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쭉 이어지는 한국 정부가 그래도 선의를 가지고 한국인들의 저력을 일깨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자유를 주고 좋은 제도로 뒷받침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 이게 대폭발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분이 예언한 대로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훌륭한 본성을 일깨우는 정부만 만나면은 일본보다는 늦을지 모르지만 중국보다는 앞선다. 이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정치 제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좋은 정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통일돼야 좋은 정부를 만납니다. 지금 김정은이하고 제일 비슷한 게 이 조선조입니다. 조선조 말기. 폐쇄적이고 관리는 주민을 뜯어먹기만 하고 무지막지한 고문을 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고 여자만 고생하는 것도 북한하고 이 조선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언을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벨라 비숍입니다. 이사벨라 비숍도 코리아 앤드 허 네이버즈라는 책에서 이 조선의 암담한 걸 쭉 쓰다가 마지막에 이분이 어딜 갔냐 하면은 지금 블라디보스톡 원동 지방에 있는 조선인 마을을 찾아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깜짝 놀라요. 조선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협동하고 해서 근사한 마을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이사벨라 비숍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조선조의 제도에서 벗어나면은 굉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조선조적인 이 수구적인 이 낡은 제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은 원동에 있는 그 벗어난 조선조의 질곡을 벗어난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이 야성, 협동심을 보라.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르텍이라는 사람이 예언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조선조적 수구적 질곡을 우리가 깬 것이 대한민국 건국이죠. 국민들이 비로소 국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국가를 만들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주화를 1980년대부터 거치는 과정에서 한국이 다시 1894년의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그게 민주화로 가장한 사회주의 세력의 친북, 종북, 좌파 세력의 득세입니다. 이자들은, 이 종북 좌파 세력은 일자리 만드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일자리 없애는 데 관심이 많아요. 세금 뜯어먹고 사는 이 조선조의 도둑이라고 그랬는데,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그랬는데, 좌파 정권이 우파가 피땀 흘려 쌓아놓은 국부를 나눠주고, 그러면서도 피땀 흘려 이 나라를 만든 사람을 저주하고 사냥하고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서 사냥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조선조의 백성들처럼 뭐 돈 벌 필요 없잖아. 돈을 벌어만 놓으면 다 빼앗아 가고 낭비해 버리는데, 앞으로 내 생계를 유지할 정도만 돈을 벌자. 이렇게 욕심이 작아지면 조선조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겁니다. 신종 양반계급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신종 양반계급. 선동 기자, 정치, 검사, 판사, 명분로만 앞서는 교수들, 제왕적 국회의원들, 귀족노조, 이 사람들이 신종 양반입니다. 신종 양반. 이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이 신종 양반 세력이 너무 커졌어요. 상대적으로 군인들, 기업인들, 과학자, 기술자, 정상적인 사람들이 지금 일종의 피지배계층처럼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공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대판 사자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종 양반 계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894년의 조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거듭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정치, 이념, 제도가 민족성보다 더 중요하다. 민족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념이 민족보다 더 중요하다. 좋은 정부를 선택하고 좋은 정부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좋은 정부입니다. 좋은 정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국민이 성실하게 일하도록, 성실한 사람이 못 사는 사회가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도록 뒷받침해 주는 그런 좋은 정부를 가지려면은 이제는 국민들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책이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